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올해 7월에 이은 두 번째 회동이었는데요. 안보를 주제로 한 청와대 만남,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여야 4당 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이었죠. 회동을 했는데 이제는 또 저녁에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회동 분위기 어떤 내용들 좀 오갔습니까? 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역 일정이 있어서요. 네. 만찬으로 일정이 변경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요. 한 2시간 10분 정도 회동을 한 뒤에 그 여야 4당 대표들과 대통령이 합의문까지 작성한다는 발표가 되면서 좀 분위기가 괜찮았던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이 나왔고요. 합의문이 작성되는 동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청와대 지하 벙커로 들어가서 안보 브리핑도 듣고 분위기가 썩 괜찮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야근하느라고 기자들이 밤늦게까지 고생하면서 안철수 대표 원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안철수 대표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일정을 바꿨나요? 안 대표가 최근에 현장을 돌면서 좀 지역 민심을 탐방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부산에 가서, 고향인 부산에 가서 표심을 노리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부산고 출신인데 자기 모교에 가서 강연을 하는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낮에는 대통령 만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어디 저녁에 강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강연을 취소했나 보죠? 예, 저녁 7시에 광주 청년 유니온 초청으로 전남대에서 아마 이제 젊은 청년들 상대로 강연이 있었는데 이정미 대표는 강연을 취소했던 걸로. 안철수 대표가 더 센 사람이군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어쩔 수 없죠. 현실이죠. 그게. 네, 어제 합의사항을 좀 봤는데요. 아무래도 외교안보 상황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한반도 안보 상황이 좀 위중하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 이 한 문장으로 사실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인 합의사항은 마지막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건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투 트랙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정의당을 포함한 5당은 회의체 형식으로 청와대에서 네. 하고 또 이제 너무 그렇게 회의를 하면은 뭐 다른 야당들이 우리가 무슨 청와대 뭐 부하들이냐 뭐 이런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요. 국회에다가 이제 그 협의체를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물론 빠지고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두 갈래 길로 운영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야당들은 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까지 여야정 협의체 들어오냐.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청와대 주재, 국회 주재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어제 이제 브리핑을 들어보면 그랬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정의당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지금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이 또 있습니다. 새민중 정당의 국회의원 두 사람이 있고요. 네. 또 대한애국당인가요? 조원진 의원이 한석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의당을 공식 기구에 넣게 되면 사실 그 두 정당도 명분상 안 넣기가 좀 이상한 거죠.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의당 청와대 모임에는 꼭 끼는 걸로 이렇게 좀 단단히 좀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여야 그러니까 정의당까지 포함을 했는데도 여야 4당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홍준표 대표 여전히 또 불참을 했죠. 그래서 어제 사실은 홍 대표의 불참으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일정도 안 대표한테 맞춤해서 잡았고 제1야당을 대신해서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제2야당 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건데 안철수 대표 주로 어떤 발언을 했죠? 어제 이제 언론의 모두 발언은 스케치가 공개가 됐는데 일단 안 대표가 굉장히 경직되고 굳은 표정을 내내 유지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안보 관련 사안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안 대표는 중점을 뒀던 내용이 한미 동맹을 일단 강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지금까지 구두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문서화해서 확실한 약속을 좀 받아내야 된다. 그리고 또 외교안보 라인의 쇄신을 요구하면서요. 교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좀 보강을 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을 좀 압박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왔다고 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 어제 표정 자세히 보셨나요?
저는 그 표정을 5월 18일 대통령 선거 직후에 5.18 행사장에서의 표정 하고 똑같다고 느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제가 일부러 찾아봤는데 실제로 똑같습니다. 아마 심리적으로 대선 패배의 어떤 상실감이 좀 다 가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외교안보라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 때문에 굳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게 내 자리인데 이런 생각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반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안철수 대표를 좀 많이 배려하는 네. 넥타이 색깔이 어제 국민의당 또 비슷했죠. 색깔이었죠. 네. 아마 의식적으로 맸던 것 같고요. 지난번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 때 도와줘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제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좀 비판을 아주 강하게 많이 했는데, 내용을 아침에 공개된 자료, 신문하고 인터넷에 좀 자세히 찾아봤는데 사실은 별 내용이 없어요. 네. 이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었고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도 깊숙이 개입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현직 대통령이 보고받는 정보의 수준은 야당 대표하고는 뭐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네. 없죠. 둘이 외교 안보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별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이제 개인의 정체성 때문에 일부러 좀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각을 세우는 모습을 좀 연출을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 전략자산, 그러니까 핵 억지력, 그 부분에 대한 문서화 뭐 이런 것도 정의용 실장이 나서서 뭐 핵 보유국이 아닌 나라와는 그런 전례가 없다, 뭐 이렇게 좀 다독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다 들어주면서도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아마 설명하고 막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좀 연출이 된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여전히 불참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한 게 이제 1대1 회동입니다. 독대를 요구하면서 내가 왜 들러리 서는 자리에 가냐. 결국 속내는 독대였어요. 1대1 회동. 근데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이른바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독대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독대하면은 독대해야 될 정당이 너무 많죠. 네. 교섭단체만 해도 야당이 지금 3개인가요? 세 사람하고 계속 독대를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1대1 독대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시다시피 뭐 경제 현안이라든가 외교안보 현안 때문에 야당 대표들하고 일정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뉴욕에 가기 전에 예고한 대로 한꺼번에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독대를 요구하면서 청와대를 가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면 갔을 겁니다. 이게 뭐 단순히 홍준표 대표의 성격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좀 약간 극성스러운 좀 보수층이라고 할까요? 극우 성향 계층,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지지층, 전통적인 지지층, 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극도로 강경한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결집을 해서 최소한의 지지도를 끌어올려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 뭐 개혁적인 보수로 이렇게 외연을 넓혀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청와대 이 모임에 불참을 해서 좀 각을 세우고 나는 그 강경한 내가 다른 야당하고는 다르다. 나는 아주 강경한 정통 야당의 유일한 대표다. 뭐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독대 요구를 안 받을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측면도 있죠. 네. 자, 그러고 김명수 후보자 인준이 일단은 지난주 큰 이슈였는데 그게 이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안보 문제를 매개로 한 이제 청와대 회동까지 이제 이어진 건데 그 뒤에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선거구제 개편은
정치권의 큰 오랜 수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함으로 해서 공론화가 되고 있는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 지금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 주장하고 있죠? 국민의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일군 다당제를 좀 완성시키려면은 비례성을 강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안철수 대표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안 대표뿐만 아니라 호남 중진들도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 통과 과정에서 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의 좀 공감대를 확인한 것을 계기로 이번에 선거구제 개편에 좀 당이 사활을 걸어야 된다.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목소리를 낼 예정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당으로서는 선거구제 개편, 그러니까 지금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보다 뭐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다음 총선에서의 생존, 안전판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물론입니다. 이게 명분이 있고 실질적인 이유가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민주주의가 발전해 가면서 좀 다당제 체제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에서 요구하는 다당제가 좀 더 선진적인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고요. 다당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승자 독식으로 되어 있는 소선거구제도는 좀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명분에서도 옳고 또 실제 이해관계를 봐도 지금 국민의당은 뭔가 그런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생존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다음 총선에서 호남 다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 정당 지지율이면.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변경을 하게 되면 호남의 현역 의원들은 민주당 한 사람, 국민의당 한 사람 이렇게 당선이 되면서 좀 더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이 이제 있어요. 지금 이제 현행 소선거구제 승자독식 제도는 국민의 민심,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 민의의 왜곡이 일어난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당에서도 뭐 대체로 찬성을 하고 있죠. 일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같은 소수 정당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고요. 규모가 큰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민주당도 대선 과정에서 그 중대 선거구제 도입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번에 아까 말했지만 김명수 인준 과정에서도 재확인을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저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이제 무조건 반대죠. 공식적으로도 반대고 속으로도 반대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실제로 선거구제 개편 작업에 들어가면 의원 개개인들이 찬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아니 현 체제가 나한테 유리한데 뭐 이걸 뭐 왜 바꿔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 총선의 정당 득표율은 전체 의석은 민주당이 1당을 했습니다만 정당 득표율은 자유한국당이 1당, 국민의당이 2당, 민주당이 3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협상에 들어가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의 의원 개개인이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뭐 거기까지 갈 거 없이 사실은 자유한국당 때문에도 선거구제 개편은 쉽지는 않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게 선수들이 룰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당사자라도 강하게 반대하면 이 선거법은 개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법 개정된 역사를 봐도 정당 간의 합의로 어느 한 정당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한두 정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다수결로 가결된 적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뭐 전국구 제도는 위헌이다. 그러니까 1인 2표를 찍어라. 라든가 지역구의 상한선, 하한선이 3대1은 너무 폭이 넓다. 2대1로 좁혀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선거법이 그동안 개정되어 왔고 이런 역사를 살펴볼 때 지금 뭐 겉으로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뜻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망은 좀
어두운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총선에선 자유한국당이 정당 지지율이 높았지만 지금 지지율은 이제 상당히 낮고요. 그래서 당론으로는 그 선거구제 개편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영남 뭐 TK 핵심 몇몇을 빼고서는 그래도 또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여지를 두고 있다 이런 반론도 있더라고요. 예, 뭐 그런 이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구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대구, 경북하고 부산, 경남, 영남을 다 합친 의석수가 호남, 충청, 강원, 제주를 다 합친 의석수하고 숫자가 거의 같습니다. 네. 이 영남 쪽이 아주 절대 다수로 수도권은 물론 빼고 영남 쪽이 훨씬 많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이 영남에서 승자 독식이 가능한 이런 제도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바꾸고 싶지 않은 겁니다. 또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이 2년 반 뒤에 총선 때까지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자유한국당은 뭐 겉으로나 뭐 속내나 굉장히 좀 완강한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선거구제 개편은 정말 뭐 국회법에 패스트 트랙을 세울 수도 없고 어차피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대 국회 때 이루어질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 청와대 회동이 끝난 뒤에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회동이 지하벙커 안보 관광이냐? 지금의 대한민국 안보 상황이 청와대 여기저기를 구경 다닐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만찬 회동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사당 대표들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둘러본 걸 비꼰 거죠. 그럼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청와대 회동을 거부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 시간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뭘 하고 있었을지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더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